전쟁이 끝난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뭐 유가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올라온 평균 유가에 대한 부분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가 2분기에 좀 남아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이 안도감으로 일정 부분 레벨업 한 다음에 물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죠. 2분기는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3분기에는 미국 시장이 좀 더 도드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지수 상승의 논리를 삼저 현상이다, 저유가다, 저환율이다, 저금리다 이런 걸로 이제 잡으셨다면 생각보다 기존에 올랐던 유가가 영향을 미치고 달러가 빠져도 뭐 하향 폭이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추세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글로벌 패러다임이 양극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가격 전가 탄력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이사님, 저는 일단 좀 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삼성전자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프리마켓도 보면 곳곳에서 이제 불기둥이 나오곤 했었는데, 근데 오늘 전강 후 약으로 끝났단 말이죠.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경계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게 또 하나의 피크아웃에 대한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휴전이 돼야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계속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내일 아침 9시는 돼봐야. 최후 통첩 시간이요. 지금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내일 아침 9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모르죠.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무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자료의 제목이 무려 트럼프 심리학 개론이에요. 아, 네. 정말 알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심리. 범상치 않으신 분이니까 그걸 예단하려고 자꾸 그러시면은 아, 쉽지 네. 않고요. 네. 뭐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45시간 정도, 45일 정도 휴전을 하고 계속 협상을 이어간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란에서 뭐 종전 아니면은 뭐 휴전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뭐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어서, 기본적으로 확률상으로는 어쨌든 약간 좀 뭐 종전 쪽으로 혹은 휴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만 정하세요라고 하면 쉽지 않죠. 예. 사실 저희가 1부 시작할 때 2부 소개를 드리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데 2분기 전망하려니 변수라도 잘 짚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변수는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분기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평균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거에 대한 뭐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그러면 패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동결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뎁 사모대출 시장이 얘기들이 심심찮게 계속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전망은 전쟁의 영향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전쟁의 영향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올랐어요.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12월부터 1월, 2월 지나가면서 관세에 대한 이런 마진 압박을 좀 전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올랐는데, 거기에 이제 유가 상승이 같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아니 근데 유가가 사실 그 WTI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가, 전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바이 올라가는 거는 뭐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 WTI는 그래도 미국이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그래도 갑자기 이 국제 올라가더라고요. 유가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뭐 한 1, 2주 만에 끝날 거야. 뭐 트럼프는 뭐 4주, 6주 얘기를 했지만 네. 금방 끝날 거야 생각을 했다가 벌써 이제 한 달여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두바이유 쪽에 해당하는 뭐 석유 시설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런 그 WTI나 이런 쪽에서 비축유가 뭐 G7이 방출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미미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국제유가 기준에 의해서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전쟁이 뭐 좀 시야에서 멀어져야 네. 그래야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자료의 제목도 트럼프 심리학 개론이고 결국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져오신 자료에서 보면 트럼프 프로파일링으로 전망하는 전황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AI하고 같이 이제 AI한테 시켜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쓴 책, 트럼프의 측근들이 쓴 책, 그리고 SNS, 뭐 뉴스 행동했던 거 다 넣어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이제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초반 앵커를 극단적으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 생각해라, 뭐 최악을 가정해라, 뭐 이건 트럼프 책에 써 있는 내용이고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부분 입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협이 좀 과장됐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타격을 한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 전환을 하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승리보다 승리의 서사를 중요시하는데 상대나 시장이나 지지층의 반응을 보면서 협상 가격을 계속 변화시키더라. 이게 트럼프 측근이 이제 한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사용을 하고 이 상황 자체를 자기 서사에 맞춘 현실로 재구성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판으로도 작동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 유사한 이런 모습, 최근에 대국민 담화에서도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분의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기 때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였을 때랑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네.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실까요? 동의하죠. 그리고 2018년 내내 그러다가 2018년 말 2019년 들어서면서 S&P 500이 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협상을 하겠다 라고 하고 90일 동안 협상 시간을 주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5월 달에 갑자기 중국이 먼저 틀었죠. 이 협상안을 이제 뭐 몇백 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먼저 틀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다가 또 그러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우리 친한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러면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2019년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쭉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018년도는 일정 부분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시장을 힘들게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2019년에도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뭐 전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할 거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나와서 네. 그럼 내가 협상을 하고 내가 좀 진행을 하겠소. 그러면서 이게 좀 다시 안도 랠리를 펼쳤던 거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랬던 지가. 그래서 트럼프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했고 결국엔 타코 아니겠느냐라고 예. 초반에 생각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저렇게나 친다고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면서 또 트럼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있는 거죠. 관세는 어떻게 뭐 타코도 되고 재무장관도 나서고 어느 정도 해결이라면 좀 뭐하지만 진정이 됐다면 지금 전쟁의 양상은 아직까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뭐 구두상으로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트럼프 프로파일링으로 AI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다 이겼어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휴전이야
라고 선언해도 유가가 쉽게 내려오거나 지정학적 불안이 가라앉을지 지금 확신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휴전 그렇게 선언하면 하려고 어떻게, 했었죠. 네, 어떻게 될 것 트럼프 같아요? 혼자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다 중간에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뭐 아시아 국가들이 갖다 쓰는 거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고 알아서 가져가라.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다. 뭐 영국도 안 도와주고 유럽연합도 안 도와줘서 뭐 한국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뭐 파병을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한을 지금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이나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뭐 통행료를 받던 어떤 식으로든 개방이 되면서 유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통행료를 받던 이런 현상이 되면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야 이게 200불 갈 건 아니구나. 석유시설 전체 중동에 다 파괴되고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사우디나 모든 담수화 시설 다 파괴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렐리는 올라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이 올라가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거꾸로 과거와 같은 뭐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 40불이 아니라 뭐 60불, 70불 이렇게 낙폭이 좀 하방이 좀 제한되는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아니 뭐 이 상황이 뭐 끝났다고 해서 유가가 계속 100불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분기는 어쨌거나 물가는 올라가는 네.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또 5월 달이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네. 워시가 올 텐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미국 연준은 어떤 의사결정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러우 전쟁 때와는 달랐던 모습이 러우 전쟁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실질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질 금리가 훨씬 더 많이 튀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이 4.4로 올라갔거든요. 실질 금리가 먼저 튀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거야. 이건 스태그의 모습을 보이니까 금리를 먼저 인상할 수 있어라는 어떤 긴축 우려에 대한 반응을 먼저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빠르게 또 그 소비가 악화되면서 디프레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 준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10년물이 조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러우 전쟁 때는 파월의 말을 믿다가 어떻게 보면 당한 케이스죠. 네. 이건 일시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닌가 봐요 라고 하면서 금리를 이제 쫙 올려서 2022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실질금리 안 올라갔다면 안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페드가 올릴 수 있어라고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도 써놨지만 페드가 이렇게 정책 당국이 먼저 의도하지 않아도 긴축 효과를 먼저 금융시장에 나타낸다면 페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 그러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라고 보면 이거는 끝나면 경제가 가속화될 거야, 되게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네. 스태그에서 리세션으로 빠지는 리스크가 해소된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보면 저희 생각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물가 얘기는 계속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나리오로 이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금방 그 대부분의 확률상으로 보면 뭐 4월 중순 정도에 종전이 될 거야. 물론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선을 마련을 해보면 그래도 4월이 고점이거든요. 3월의 평균 WTI 가격이 90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3월에 물가는 3%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거의 산유 차질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뭐 피격을 당한 것들로만 봤을 때 최소한으로 가정했을 때 4개월이 걸릴 거다. 이 정도만 잡아도 3월에서 7월은 3%대를 계속 상회한 다음에 8월에나 가야 2%를 찍을 거다. 그러면
인상하나 동결하나 인상하나 동결하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2분기에는 좀 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거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뭐 유가가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유가는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미 올라온 평균 유가에 대한 부분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가 2분기에 좀 남아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안도랠리에 의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쫙 뻗기보다는 이 안도감으로 일정 부분 레벨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물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쭉 들으니까요. 4월에 지금 빠르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만약에요. 5월, 6월, 2분기 내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원유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4개월 정도 또 이연되고 이연되죠. 그러면 3분기 물가도 안 내려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은 금리 인상도 걱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기간에 따라서 그거는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 빠르게 근데 끝나야겠네요. 장기화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이 꼭 유가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더 뭐라 그럴까요?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유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예. 그렇게 되면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겠죠. 예. 거꾸로 이 정도에서 끝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트럼프가 대국민 담화할 때 뭐 석기 시대 얘기할 때가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게 계속 뭐 강대강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이제는 뭐 비중을 조절해야겠다. 지금 정도면 더블 바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언하셔가지고 제가 움찔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제가 이사님하고 같은 회사에 네네.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우리는 모두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랬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몇 달 후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약간 걱정되는 게요. 천연가스 카타르의 세계 최대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유럽에 또 영향을 주는 맞아요. 모양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요. 네. 유럽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유럽의 금리도 그닥 뭐 내려오진 못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달러거든요. 그렇죠.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금방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은 이 왼쪽 차트인데 이번에 PMI 나온 걸 보면 미국의 투입 물가 지수보다 유로존 투입 물가 지수가 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기가 올라올 때 유럽의 경기는 좀 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99.6, 뭐 100 요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내려와서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고 해서 92, 91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95, 96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를 원달러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1,530원 이렇게 튀는 거는 좀 너무했다, 오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 이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라고 해서 뭐 1,420원, 1,410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450원 선, 60원 선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앞서 물가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이번 전쟁 이전까지는 계속 그 미국의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관세를 많이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네. 관세의 영향은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요? PPI로 보면요, 요 정도의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서비스업은 플러스 0.5 재화는 1.1이 올랐는데요. 이거를 사실 뭐 계란 가격이 뭐 93% 올랐다가 다시 안정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어서 흔히 말하는 뭐 식재료나 뭐 식료품, 재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 재화가 오른 전체적인보다는 이 마진 정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2월 CPI도 에너지나 음식 쪽이 좀
올라온 상황에서 유가가 더 애드해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절성도 약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융 서비스나 숙박 서비스나 이런 것도 좀 올라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요가 뒤로 좀 처지면서 좀 조정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인들은 갤런당 4달러 이상 올라가면 상당히 이제 좀 심리적으로 격해지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요. 물가가 그래도 그 바라건대 네. 4월 조만간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물가가 2분기 고점을 찍고 네. 그리고 5월 달에 케빈 허씨가 이제 네. 나오면 네. 그 이후에 케빈 허씨에게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아마 금리를 더 내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4월 중순에 아마 그 청문회가 있을 텐데 그때 워시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기대감을 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 없고 되게 조용하고 원칙론을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뭐 축소하거나 느리는 흔히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모대출 시장이 지금의 비중과 지금의 현 상태라고 보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한쪽에서는 그 뱅크런이 나타나지만 또 좋은 딜이 나타나면 돈이 확 몰리거든요.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 전체가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있는 쪽만 혹시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유동성 프로그램을 발휘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초임 의장들이 그렇습니다. 원칙론을 강조하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19년에 레포 위기 나타났을 때 아니라고 원칙론이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했고 SBB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도에 그때도 QT하고 있었거든요. 대차대조 축소하고 있는데도 BTFP라는 유동성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해서 막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워시도 처음에는 좀 원칙론을 얘기하다가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워시는 아마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보험원 이사가 이 부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융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는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아마 3분기에 미국의 또 금융주에는 또 좋은 얘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사모대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이 아직 괜찮은 것 같다. 좋은 쪽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걱정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08년도 금융위기와 같지 않아? 시나리오를 안 좋은 쪽으로 베어 시나리오로 물고 들어가면 결국에 이거 08년도 금융위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결국에는 08년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를 트렌치로 다 따로 모아서 CDO로 싸서 신용을 다시 재보강해서 트리플 A 자산이에요. 그리고 은행한테 상업은행한테 많이 팔았던 거고 지금은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채, 뭐 어떤 펀딩, 레버리지 구조를 P나 LP나 보험이나 연기금 쪽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08년도 위기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상업은행은 이런 것들을 거의 취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CDO가 MMF 시장에서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MMF 시장은 국채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당시와 같은 전이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저희가 추정해 본 바로는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사모대출의 익스포저는 한 1.3%다. 라고 봐서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론이나 하이힐드 만기도래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기억 속에 사라지고 시장 규모가 더 커지고 금융규제 완화해 줬을 때 그리고 나서 2018년, 2029년에는 만기도래 비중이 꽤 있거든요.
한 2, 3년 뒤에는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소프트웨어 쪽은 여기 이제 박스 칠에는 모바일 앱 쪽에 대한 겁니다. 테크 전체에 대한 PD 이런 쪽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한 8.9% 정도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유독 문제가 5월, 6월에 또 생긴다라고 하면 뭐 유동성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위기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그러한 여건이다. 오히려 이게 나중에 한 2, 3년 지나가서 규모가 훨씬 더 성장하고 모든 게 좋아 보일 때 그때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워치는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PIK 같은 지금은 이자 납부나 이런 것들을 원금 갚지 못해 그러면 나중에 만기되었을 때 원금이나 이자 갚어 이런 비중 그런 이제 상품도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15% 20%막 넘어간다라고 하면 계속 워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사주거나 네. 금융채를 사주거나 뭐 이런 거였다면 네. 이번에 사모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으로 공급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 그런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FP 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떠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단기 시장이나 아니면 은행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유동성 개입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블랙락이나 모건스탠이나 뭐 아폴로나 아레즈 같은 경우에 리테일에 판매한 상품을 우리가 환매 제한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또다시 다음 분기에 환매 11% 12% 해주세요. 근데 우리 분기에 5%밖에 못해요. 라는 이런 리테일에 판매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그런 이슈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그 자산을 봤을 때 NPV가 그러면 많이 깎이면서 블랙아웃이나 이런 쪽에 처분을 했느냐 뭐 NPV 99.7%뭐 이런 것에서 매각을 했다라고 보면 크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SBB 사태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게 실리콘 밸리에 있는 은행이거든요. 무슨 얘기가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돌았냐면 앱으로 가입하고 앱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뱅크런이 나타났다. 이런 네.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의 펀드에 이거 문제 있나 봐. 그리고 이제 뱅크런이 몰리는 이런 상황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사스 기반의 구독 기반의 이런 프로그램을 다 죽이겠느냐 아니면 상생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구글 입장에서는 뭐 상생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뭐 결정된 부분은 아니어서 이게 뭐 어떤 페드 개입이나 아니면 환매 제한이나 뭐 이런 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막 번지느냐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네.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모대출 불안이 연준의 금리 그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줄 수 있죠.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슈와 연결이 되면서 금리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돼요라는 얘기가 좀 커졌고 네. 그러다가 약간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내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되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제 약한 연결고리부터 사실은 크랙이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스태그격인 이런 물가 상승하는데 금리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모대출에 취약한 이런 펀드들은 더 사실은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가장 한국에서 뜨거운 산업은 뭐니 해도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산업이 이쯤 오면 이제부터는 이익 레벨이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상회하기 어렵다라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 이제 이것은 구조적 성장이고 새로운 사이클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신가요? 약간은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쟤 되게 시장을 안 좋게 보나 봐. 이런 이제
사회자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2분기 평균 유가 상승이 특히나 한국 경제나 이런 데 부담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나 수입업자나 아니면 내수 관련 이런 업종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가격 정가 탄력성을 보자라는 거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이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전쟁이 없었으면 한 5, 6월에 피크아웃 되지 않겠어? 라고 기존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헬륨가스라든지 부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리고 유류비 할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가격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들, 매출 단가 같은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 가격 정가가 되게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100% 가격을 올렸다라고 했고 2분기에 컨트롤 가격은 또 30%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61.3%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워낙에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이쪽에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쪽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실적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경기 자체는 그닥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니 주식시장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마이크론이 뭐 GP 마진 80% 실적 발표 이후에 캐펙스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의 코스피가 마이크론하고 거의 동조화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어닝이면 피크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금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고 더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글의 터보컨트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한 번 더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2025년 1월에 보는 딥시크와 상당히 데자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저희가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1970년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그러면 석탄 사용량 감소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석탄 수요가 확 폭증을 했어요. 즉 비효율이 효율화가 되면 총수요가 확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마이크론이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빠졌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피크아웃이 아니라 좀 더 이연되는 피크아웃은 좀 더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본다면 경기는 어려운데 반도체는 되게 좋네. 여기다가 환율 효과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환율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출 기업에는 되게 좋습니다. 네. 어닝은 되게 좋고 물론 내수나 수입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시겠죠. 근데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기업인 대부분이 코스피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럼 반도체와 반도체 외를 나누자면 네. 반도체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 외 산업. 그러니까 산업 반도체와 중에도 뭐 알파를 낼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있겠죠. 요즘 보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헬륨이나 부륨이나 이런 것도 병목이고 여기다 탄산리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올라가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은 같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I 인프라와 연관된 산업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 X 관련 모멘텀 이런 쪽은 더 쏠리고요. 그 이외에 가격 정가로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정가가 쉬운 산업과 쉽지 않은 산업. 쉽지 않은 산업은 계속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은 양극화죠. 예. 결론은 양극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 전가가 잘 되는 쪽이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그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게 전쟁 때문에 몇 달은 더 연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전쟁 때문에 그 연기된 기간 동안의 주가는 계속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반도체도 하나의 대부분의 이제 포션이 높으니까 벤치마크 지수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완화되면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실적을 더 받겠네. 그러면서 양극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더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까지 일어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의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석기 시대로 이란이 가게 되면 그러면 스태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스태그 우려 정도로 끝날 거예요. 2분기에 일정 부분 물가가 오르면서 수요도 꺾이고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전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3분기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스태그 우려를 했다가 안도적인 측면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베타가 높은 시장부터 올라갈 거니까 2분기는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좋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3분기에는 미국 시장이 좀 더 도드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는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올해 연간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수 상승의 논리를 삼저 현상이다, 저유가다, 저환율이다, 저금리다 이런 걸로 이제 잡으셨다면 생각보다 기존에 올랐던 유가가 영향을 미치고 생각보다 달러가 빠져도 뭐 하향 폭이 좀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추세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글로벌 패러다임이 양극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가격 전가 탄력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러면은 좀 더 쏠리는 업종의 중심으로 시장은 상승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이유로든 어쨌든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